이런 다짐에 뇌는 순간 당황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변화거든요. 이럴 때 우리의 뇌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도망쳐야 해. 어느 벽에 이런 글귀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때가 있습니다. 이 글을 보고 저는 그렇지,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다는 말이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과연 이 글귀는 어디에 붙어 있는 글귀였을까요? 네, 어느 목욕탕이었습니다. 네, 오늘 법회에서의 때는 바로 이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근 15년 동안을 넘게 꽁꽁 싸두었던 짐 정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당장은 안 써도 되는 물건들을 정리해서 제가 아는 어느 교무님께 맡겨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짐들을 어쩔 수 없이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 돼서 부랴부랴 그 짐을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짐들을 숙소로 가져와서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오랜 시간 동안 박스 속에 갇혀 있어서 그런지 쾌쾌한 냄새가 났습니다. 또 묵은 먼지 때문인지 재채기가 연신 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제 삶에 자취가 묻어있는 물건들이라서 버리기도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물건들을 복도에 내놓고 거품도 식히고 또 햇빛도 쬐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묵은 먼지가 다 날아갔는지 냄새도 안 나고 또 재채기도 안 나게 되어서 제가 원래 쓰고 있던 수용품들과 합류를 시켜놓았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문득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에는 얼마나 많은 때가 끼어 있을까? 또 어떤 먼지들이 쌓여 있을까? 그리고 과연 나는 그 먼지들을 잘 닦아내고 털어가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도반님들과 함께 때 밀어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때가 끼어 있는지 또 그 때를 어떻게 밀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도반님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 모두 때 밀 준비 되셨죠? 네. 우리들 마음에 두텁게 뒤덮여 있는 먼지와 때가 뭘까 살펴보니까 그 첫째는 편착심이었습니다. 편착심의 한자를 보면 치우칠 편, 붙을 착, 마음심. 그래서 편착심은 한편에 치우쳐 집착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법어 권도편 44장에 우리의 마음을 쓰는 데에 과불급과 편착심이 있다면 그것을 불편불의, 치우치지도 기울어지지도 않는 중도에 골라서게 하여야 병없는 성질이 될 것이니라 하셨고 또 어느 편이든지 기울어지는 병이 있거든 항시 골라 세우는 데에 노력할 것이며 또는 공부를 하는 가운데 어느 부분 하나에만 편착하는 병이 없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욕심이 좀 많죠. 예. 우리 욕심 많은 중생들은 자기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대상에 대해서 먼저 편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반복적으로 집착을 해서 착심이 깊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편심과 착심이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윤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박노의 시인의 다 다르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일부를 잠시 낭송해 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1학년 산수 시간에 선생님은 키가 작아 앞자리에 앉은 나를 꼭 집어 물으셨다. 1 더하기 1은 몇이냐? 1 더하기 1은 하나지라. 나도 모르게 대답이 튀어나왔다. 무엇이요? 1 더하기 1이 둘이지 하나요? 선생의 고성에 나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예, 제가요 아까 학교 음식으로 본게요 토란 이파리에 물방울이 또르르 굴러서요 하나의 물방울이 되던디라 나가 봤단께요. 선생님요 1 더하기 1은요 셋이지라. 우리 누나가 시집가서 집을 왔는디라 딸을 낳아서 누님네가 셋이 되었던디요. 아이들이 깔깔깔 웃기 시작했다. 나는 처음으로 손바닥에 불이 나게 맞았다. 수업 시간이 끝나자마자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와 내 손바닥을 어루만졌다. 어쩌까이 많이 아프제이. 선생님이 진짜 웃긴다. 1 더하기 1이 왜 둘뿐이라는 거지? 7인디. 우리 개가 새끼를 5마리 낳았은께 나가 분명히 봐버렸는디. 쇠죽 끓이면서 장작 1개 2개 넣어봐. 쇠죽 재가 돼서 없어진 게 0도 되는 게제. 그날 이후 나는 산수가 딱 싫어졌다. 네, 이상은 박노해 시인의 다 다르다의 일부였습니다. 이 시는 읽으면 읽을수록 참 재미가 있는 시인 것 같아요. 우리 도반님들은 평소에 1 플러스 1이 뭐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네, 저는 학교에서 1 플러스 1은 2다라고 배워서 늘 1 플러스 1은 2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이번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1 플러스 1은 2다라는 수학적 개념을 가르치려는 목표를 갖고 교실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눈망울이 초롱초롱하고 혹심으로 가득한 이 초등학교 1학년 꼬마들의 눈높이에는 1 플러스 1은 2다라는 등식이 가슴에 전혀 와닿지 않아 보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1 플러스 1이 하나가 되기도 하고 셋이 되기도 했다가 또 7도 되고 심지어는 0도 되는 변화무쌍한 등식이 성립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수 시간이니만큼 똑 떨어지는 정확한 답, 유일한 답을 듣고자 했던 그 선생님은 이런 아이들의 순수한 시각 그리고 창의적인 답변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1 플러스 1은 무조건 2다라는 그 공식에만 편착되어 있고 또 그 공식을 아이들에게 각인시켜야만 된다는 편착심에 사로잡혀 있는 선생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연유 때문이었는지 자신이 생각지도 않았던 의외의 대답을 처음으로 시작했던 나라는 아이의 손바닥까지 때려가면서 억지로 공식을 주입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압적인 설명에 우리 똑똑한 아이들은 쉽게 수긍하고 있지 않죠. 저도 편착심에 끌려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총부에 살 때 이야기입니다. 어느 천도제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는 차량이 있는지 수소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차가 있는데도 좀 얻어 타고 가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 교무님이 총부 어른들과 함께 가기로 했다면서 자리가 여유 있으니까 그 차로 함께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 차에 누구누구가 타고 가나요? 그랬더니 차량 동승자를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평소에 꺼려하던 어른의 함자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들으니까 순간 제 마음에
뭔지 모를 묘한 꿈틀거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교무님만 아니면 함께 갈 텐데, 그리고 나서 저는 그냥 제 차로 알아서 갈게요 라고 한마디를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 덕에 저는 비싼 기름을 축내면서 그 천도제에 다녀왔습니다. 돌아오던 차 속에서 문득 이런 질문이 저에게 스스로 던져졌습니다. 그때 왜 갑자기 그 차를 타기 싫은 마음이 났을까? 저도 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그 어른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던 편착심이 발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어른은 제가 생각했을 때 평소 목소리만 커. 그 어른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별로 없어. 그 어른은 상당히 권위주의적이야 라는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어서 순간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때 저는 이 편착심이라는 것이 사람을 참 옹졸하게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어른은 저에게 어떠한 해를 끼친 적도 없고 또 그 어른 성향이 그저 그런 것일 뿐인데 내 잣대로 좋다, 싫다, 그르다, 옳다를 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어른에게도 분명히 좋은 점이 많다고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점은 다 한쪽으로 제껴두고 제 소견으로 그 어른을 자꾸 깎아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 저는 그 어른 옆에 가까이 가는 것조차도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좁은 소견을 가진 사람이 되고 말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다행히도 그때 일은 그리 중대한 일이 아니라서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지만 만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러한 편착심에 끌려 나의 취사가 좌우가 된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니 아찔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을 그르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큰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착심이라는 것은 이 편착심이라는 먼지 덩어리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 삶의 큰 마장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도바님들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으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편착심이라는 이 때를 어떻게 닦아내야 할까? 대종사님께서는 정전 천지은장의 천지보은의 조목에서 천지의 광대무량한 도를 채받아서 편착심을 없이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편착심을 없이 하려면 천지의 광대무량한 도를 채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천지의 광대무량한 도란 무엇인가? 우리 도바님들 다 아시죠? 예, 천지의 광대무량한 도란 하늘과 땅처럼 끝이 없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한없이 넓고 큰 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지는 무엇이나 다 덮을 수 있고 또 다 실을 수 있고 다 간직할 수 있어서 만물을 하나도 내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 포용하는 크고 넓은 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만물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하늘과 땅처럼 한없이 넓은 품을 지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지처럼 우리들 마음도 예쁜데 또 미운데 또 더러운데 편착하지 않는 넓은 품을 지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지의 이 크고 넓은 품을 닮아가고 본받는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에서 편착심이 날 때마다 천지의 광대무량한 도를 표준해서
무엇이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길들이고 또 두루두루 원만한 처사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불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형지 대자는 대해야요. 무형지 대자는 허공야며 유형 무형지 대자는 심야니 심야자는 포허공만상이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형상 있는 것으로 가장 큰 것은 바다요. 형상 없는 것으로 가장 큰 것은 허공이다. 그러나 유형한 바다나 무형한 허공을 초월하여 그보다 더 큰 것은 바로 마음이라. 마음은 허공과 일체 사물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마음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들? 그런데 마음이라는 것이 바다나 허공보다도 더 큰 것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마음이 원래는 이렇게 큰 것인데 경계를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마음을 쓸 때는 정말 좁쌀만하게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쓸 때 그 무엇보다도 더 큰 것이 내 마음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에 맞게 크게 쓰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넓은 품, 국이 툭 트여 있는 큰 아량을 지니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을 인정해 줄 줄 아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낭송해 드렸던 시에서 아무리 수학적 사고를 가르쳐야 하는 선생님이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창의적이고 정서적인 반응을 보였을 때는 그 아이들의 그 사고와 경험을 충분히 인정해주고 나서 수학 공식에 대해 가르쳐 주어야 아이들이 그 공식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앞에 예를 든 그 어른에 대해서 인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편착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인정하는 마음 갖기의 방법으로 저는 이렇게 표준을 잡고 있습니다. 아마 도바님들께서도 그렇게 표준을 잡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줄 아는데 저는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입니다. 저도 사실 잘 되지는 않지만 자꾸 노력을 합니다. 될 때까지 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어른보다 더 젊으니까 그 어른이 나에게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내가 편안해 보이고 가깝게 생각되니까 그 어른이 나에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내 마음에 인정하는 마음가짐과 포용력을 자꾸 갖추어 나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상대방에 대해서 인정하는 마음이 조금씩 생겨나면서 품이 조금씩 넓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바님들께서도 편착심이 날 때마다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이 한마디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들 마음에 두텁게 찌들어 있는 또 다른 때는 무엇일까? 바로 욕속심입니다. 하고자 할 욕에 빠를 속, 마음심. 그래서 욕속심이라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빨리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특히 빨리빨리 병이 있다고들 하는데요. 저도 성격이 급해서
빨리빨리가 안 되면 마음에 화가 오르기도 하고 또 불편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곤 합니다. 아마 도반님들도 그런 경우가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제가 19살 꽃다운 나이에 원불교에 출가를 하고 익산 총부에서 2년간 간사 근무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19살 나이에 가장 힘든 일이 새벽 5시마다 대각전에 가서 좌선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앉아 있으라고 하니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1시간을 앉아 있어야 하니까 얼마나 고된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저와 함께 간사 근무를 하고 있던 어느 동지가 병이 났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봤더니 좌선 시간에 호흡을 너무 무리하게 해서 이 명치에 숨이 턱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정말 괴롭겠죠. 그래서 제가 야,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했어? 라고 물었더니 그 동지 왈, 내가 이 도가에 와서 해야 할 일이 좌선에서 힘을 얻는 것밖에 더 있겠어? 나는 빨리 좌선의 힘을 얻고 싶어 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나이가 동갑이었던 그 동지의 말을 들으면서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천방지축으로 살고 있었던 제가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와는 달리 굉장한 공부심을 갖고 있는 그 동지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지의 공부심이 정말 놀랍기는 했지만 결코 그 마음가짐과 방법이 옳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동지는 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없었고 또 스승님의 바른 지도가 없이 그저 빨리 자기가 세운 원을 이루려고만 하는 욕심을 부린 탓에 그 후에도 몇 해 동안 그 병증으로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욕속심이라는 때는 심신간에 병을 불러오기도 하고 또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기도 어렵게 하는 병폐가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함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요음품 10장에 큰 도에 발원한 사람은 짧은 시일에 속히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 잦은 걸음으로는 먼 길을 걷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도를 이루기 어렵다라고 하시면서 공부인들에게 욕속심의 때를 조심하라고 이미 경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단품 30장에 공부나 사업이나 기타 무슨 일이든지 허영심과 욕속심에 끌리지 말고 이소성대의 원칙에 따라 바라는 바 목적을 어김없이 성취하기 바라노라 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공자께서도 논어에 욕속 부달이라 하셨죠. 급하게 하고자 하면 오히려 이루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뭔가를 할 때 단번에 빨리 해내려고 하는 무모함이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아니신가요? 네. 그것이 마치 그렇게 하면 성공의 지름길이 되고 또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도반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새해가 되면 굳은 다짐으로 무엇인가를 시작하고자 시도를 하죠. 벌써 하반기가 시작된 7월의 오늘인데 올해의 새해가 떠오르던 그때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다짐들을 하셨나요?
어떤 다짐들을 하셨어요? 네. 아마 그 다짐을 실행에 옮기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짐을 까맣게 잊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 다짐을 실행에 옮기지 못해서 후회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 다짐을 하면서 빨리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나왔던 것은 아마 우리의 공통적인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그것이 마음먹은 대로 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짐했던 일이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고 더군다나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로버트 마우어라는 심리학자는 저 원시 시대로까지 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은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 앞에 갑작스럽게 맹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천둥 번개와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 당시에는 몸뚱이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해야 했던 그 원시시대의 인간에게는 맹수나 천둥 번개, 이 폭우 등은 매우 커다란 위험으로 다가왔겠죠. 그래서 그때 인간의 뇌는 이렇게 기억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변화 이꼴 위협이다 라고요. 변화는 곧 위협이다. 그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인간의 뇌는 환경의 변화에 대한 거부 반응이 내재화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뇌는 변화를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엄청난 다짐을 하곤 합니다. 엄청난 변화를 예고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평소에 8시나 9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나는 내일부터 4시 반에 일어나서 1시간씩 좌선을 할 거야 라는 다짐을 합니다. 또 평소에 운동은 숨쉬기 운동만 하던 사람이 올해는 내가 진짜 매일 헬스장에 가서 1시간씩 운동을 하고 말 거야 라는 다짐을 합니다. 이런 다짐에 뇌는 순간 당황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변화거든요. 이럴 때 우리의 뇌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도망쳐야 해 라는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창하고 굳은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지만 결코 빠른 결실을 맺기는커녕 한 주도 못 가고 한 달도 못 가서 실패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면 욕속심을 부리기보다는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 발언을 퇴전하지 않고 오래오래 공을 쌓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우리의 뇌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작은 수준에서 시작해 보기가 있습니다. 일명 스몰 스텝이라고 합니다. 스몰 스텝 이 전략은 뇌를 속이는 거예요. 뇌를 겁먹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좌선하기, 이러한 큰 변화 말고 평소 잠자리 들기 전에 5분 좌선하기, 또 1시간 러닝머신 뛰기, 이런 큰 변화 말고 TV 보면서 1분만 걷기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스스로도 도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작고 쉬워서 결심할 필요조차 없고 또 실패할 가능성도 없는 게 바로 이 스몰 스텝입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뇌를 속였다면 그 다음은 아주 조금씩 변화의 세기를 늘려나가면 됩니다. 빨리 이루기 위해서 뇌에 무리를 한다면
뇌는 도망치게 될 테지만 작은 변화부터 상대하면서 두려움을 없애간다면 그 일을 반드시 이뤄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스몰 스텝 단련을 통해서 아무런 병증 없이 자신이 원하는 바 일을 성취해 나간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 욕속심에 끌리지 않고 이소성대의 원칙에 따라서 바라는 바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를 뒤덮고 있는 먼지와 때를 크게 편착심과 욕속심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편착심은 천지에 광대무량한 돌을 채받아서 그 편착심을 없애는 공부를 하는 가운데 세부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인정하는 태도로 포용력을 갖추어 나가야 되고, 또 욕속심이라는 때는 스몰 스텝이라는 이소성대의 정신으로 오래오래 공을 쌓는 방법으로 털어내고 또 밀어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마와 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7월의 한가운데 우리 도바님들께서도 이 도바님들을 뒤덮고 있는 먼지와 때가 무엇인지 잘 살펴보시고 또 그 먼지와 때를 잘 털어내고 밀어내는 공부하셔서 맑고 정갈한 마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리면서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